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녹화하는 영쟁호또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미국 국내 정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대선이 많이 남아 있긴 한데 지금 중간에 한 번쯤 이렇게 짚어봐야 나중에 너무 숙제가 많아지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 중간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 미국 대선 이야기를 우선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미국 대선에 앞서서 지금 뭐 정부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당이 잡고 있습니다만 의회는 뭐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지만 공화당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메카시 이제 미 하원 의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부분이 우려하는 바가 공화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거다라는 게 대부분의 우려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젤렌스키가 미 하원 의장을 외교의장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하원 의장, 외교위원장 이런 사람들 갖다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초청하라고 했는데 이 메카시 하원 의장이 그냥 단칼에 막 안 간다 이래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지금 요즘 정치가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말을 왜 이따위로 하는 건지. 지난번에도 우크라이나 지상군을 보낼 거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바이든이 뭐 그냥 no라고 그냥 대답해버리고 전투기 주냐 전차 주냐 안 된다 했다가 결국엔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급작스러운 사태가 나타나면 미군 지상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죠. 그래서 요즘 이 정치가들이 입이 너무 싸다. 과거에는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라 해가지고 너무 또 이런 말을 아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치가들은 정말 뭘 생각을 하고 하는 건지 그다음 초인류 국가라는 미국에서도 이런 어처구니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가 좀 무안을 당했죠. 초청을 했는데 안 가겠다고 단칼에 잘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외교적인 그런 어떤 관습이나 에티켓에서 보자면은 그래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설사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내적인 여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적절하지 않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게 점잖은 이제 거절 의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만 총통이 이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방미, 그 다음에 아마 방미보다는 이제 중미 국가들, 카리브해 국가들을 갖다가 우선 따독거린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도 접촉을 할 모양인데 이게 웃기는 게 원래는 하원 의장이 지난번에 이제 낸시 펠로시처럼 대만을 방문하는 거로 했었는데 제가 들리는 바에 따르면은 오히려 대만 총통이 그쪽에 수뇌부에서 지금 지난번에 낸시 펠로시 왔을 때도 중국에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 또 오게 되면은 더 이제 안보 불안이 가중된다. 이래서 그냥 이번에는 내가 갈게. 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00% 확인 안 된 이야기인데 그래서 차이잉원 총통이 이제 미국을 방문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묘한 문제가 발생한 게 온두라스가 대만하고 단교를 했습니다. 중국하고 국교를 맺었죠. 그래,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대만과 수교하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 되지 않는데, 주로 뭐 중동의 아프리카 조그만 나라들, 대부분이 카리브해 나라들입니다. 남태평양이 조금 있고. 그래서 이 나라들 사실은 별 실익이 없는데, 그나마 이제 국가로서 좀 행색을 내려고 하니, 이런 조그만 나라들하고 국교를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두라스하고 단교가 됐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뭐 경제적으로 뭐 조그만 나라들, 오히려 그런 나라들을 따독거리기 위해서 대만이 퍼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왜 이번에 온두라스가 단교를 했느냐? 아시다시피 저 카리브해, 중남미 이런 데 국가들 보면은 거의 다 독재 국가들이죠. 경제적으로 비난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온두라스가 대만에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너가 계속 우리하고 수교 관계를 맺으려면은 한국 돈으로 3조 원을 지원해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대만으로서도 상당히 곤란한 부탁이죠. 그 3조 원을 들어주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다 돈을 달라고 할 거니까. 그래서 못 주겠다라고 했더니 지금 중국에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무한정으로 그런 돈을 쓸 수가 있죠. 물론 나중에 빼먹기도 하고 그 나라 인프라를 파괴시키는 그런 제국주의적 속성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당장 돈이 공한 온두라스로서는 중국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 당장 그쪽하고 이제 수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민진당의 이제 인기가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무려 9개 나라가 대만과의 이제 단교를 결정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반중 정권, 차이잉원 총통 집권하고 난 다음에 무려 9개국이 이제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재산 말씀드립니다만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대만하고 미국에서는 중국이 뭐 너무 그렇게 불안에 떨 것 없다. 차이잉원 총통이 이번에 뭐 퍼스널하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문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총통이 그렇게 많은 날짜를 비우면서 외국을 여행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개인적 사유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 하원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대만의 이제
뭐 대표부라든지 보도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것도 참 어처구니 없다. 뭐 이런 좀 굉장히 쓸쓸한 계절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나중에 말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카터가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했을 경우, 그 다음에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수차에 걸쳐 이야기했었고, 미국 군부가 그 억지로 막았습니다만,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북한하고 또 놀아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아마 한국의 가장 위기 상황이 도래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건 아마 한국을 잘 아는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도 역대 아마 가장 한국에 해로웠던 대통령 두 사람을 뽑으라면은 카터와 트럼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위기 상황,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위기 국면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 전체가 무슨, 예컨대 온두라스와 단교를 했다고 해서 대만이 이제 정치적 위기, 외교적인 위기를 겪는다든가 막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호들갑을 떨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이제 공화당 후보를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제일 먼저 발표를 했죠. 자기가 나가겠다. 그 다음에 트럼프 시절에 주 유엔 미국 대사도 헤일이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폼페이오, 펜스, 부통령, 국무장관 이런 사람이 다 출마를 했는데요. 공교롭게 지금 트럼프 때 관직을 하던 세 사람이 이제 대통령 출마를 한다. 아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40%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이제 균열이 있다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헤일이라든가 폼페이오, 펜스가 대통령 후보가는 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별로 그래 높지 않다고 보죠. 이 경우에 이제 드산티스, 아마 플로리다 주지사 같은데 이게 한때는 뭐 리틀 트럼프다. 그래서 트럼프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 영향력 아래서 힘을 키운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5명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헤일이, 드산티스, 폼페이오, 펜스. 여기 이제 트럼프 다음으로는 아마 드산티스가 가장 유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드산티스가 사실은 지지율이 그렇게 트럼프를 앞지를 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반 트럼프 노선을 유지할 경우에 그 트럼프를 맹종하는 35%에서 40% 사이의 그 지지율을 갖다가 뺏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드산티스가 사실은 지금 트럼프와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 40% 지지율을 그걸 갖다가 이제 교묘하게 빼들어 오려고는 하겠으나 그걸 지금 전면적으로 트럼프가 나쁜 놈이다. 저는 구속돼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레퍼커션 반발작용 때문에 자기 입지가 곤란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우려해서 트럼프를 이제 원색적으로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헤일이라든가 뭐 이런 폼페이오라든가 이런 사람이 출마하게 되면은 트럼프로서는 유리하죠. 왜냐하면 이제 반 트럼프 전선을 구축하려면 공화당이 단일 후보를 내세워야 되는데 저렇게 난립하게 되면은 트럼프한테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헤일리가 출마하겠다고 했더니 트럼프가 무슨 전화까지 걸어서 촉한다고 한판 붙어보자. 그거는 라이벌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트럼프한테 유리해진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게 트럼프가 지난번에 이제 유세 현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자리냐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앉는 자리 같으면 모르겠는데 공화당 내에 이제 주요 간부들,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야 될 그 자리가 텅 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 균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아마 이 상태로 간다면 트럼프가 다시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으나 만약에 요 최근에 어떤 그 급변한 사태, 그 다음에 FBI의 추적을 계속 받고 있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은 트럼프로서 다음 대선에 정말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우려까지 이제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으로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트럼프가 가장 유력한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급작스러운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라든가 그런 외부의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이제 트럼프를 과연 지지할 수 있겠는가? 그에 대해서는 공화당 내부에서 우려하고 있고 지금 공화당이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또 완전히 등을 돌리는 그런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전반적인 이런 틀 내에서 미국의 안보라는 틀 내에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런 게 대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미국 공화당의 이율배반적인 게 민주당보다도 더 반중적인 굉장히 이제 그 강력한 반중 노선을 구축하자라고 설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하와이 관계에서는 또 미적지근한 그런 어떤 이상한 그런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자는 입장인데 공화당이 이제 좀 뜰뜰하다는 거죠. 근데 이 바보 같은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화끈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다면은 중국과 더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마지막에 이제 건곤일책의 승부를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가려면은 이번 플레이오프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안보 정책을 구현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애시인데 이게 머리에 박혀 있지 않고 반중은 반중대로 하는데 우크라이나에 백지 수표를 줄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 그럼 어쩌자는 이야기냐 이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설사 전쟁에 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과연 중국과의 경쟁 구도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걸 앞뒤 안 가리고 저렇게 그냥 단지 국내의 어떤 표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미국 유권자들한테 우크라이나로 가는 돈을 좀 줄이겠다 뭐 이딴 식의 어떤 그 막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고전을 하게 된다든지 자국 영토로 들어온 러시아군을 몰아내지 못하는 그런 국면이 됐을 때 그럼 미국의 헤게모니라든지 미국 국내의 리더십이라든지 이게 과연 기존 그대로 존속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건 다시 한번 되짚어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은 문제가 없는가?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지금 바이든이 재선을 위해서 다시 나올 거냐 말 거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되게 평균적인 표준적인 사고방식을 하자면 불가능하죠.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행정 스타일로 봐가지고는 너무 무력하다. 아프간에서 철구가 그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를 대하는 그 어떤 개개의 어떤 민감한 국민에서 미국이 처리해야 될 또는 행동을 취해야 될 그런 문제가 전혀 달갑지 않다. 지금까지 어떤 미국의 국력에 걸맞지 않은 그런 어떤 비겁한 행보를 보인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나오고 다시 바이든이 다시 출마한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뭐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민주당 내에 다른 후보가 있느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카리스마를 억누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젊은 주자 이런 게 있느냐? 이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대항마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몇 사람 그 민주당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거의 뭐 지명도가 없는, 미국 내에서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들었을 때 저 사람이 누구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세대 교체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까지 있는데 만약에 저 노세한 저렇게 나이 많은 바이든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 그 가능성도 이제 좀 희박하다고 점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국면에서는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둘 다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누가 이기는가 지는가를 문제를 떠나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다. 두 사람만 만약에 후보로 내세웠을 경우에 뒤끝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우려들은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라는 사람이 웃기는 게 한 보름 됐나요? 그보다 더 됐나? 제가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화요일 날 자기가 FBI한테 체포될지 모른다고 난리를 폈습니다. 그래 놓고는 트위터에다가 내를 보호해달라. 자기 지지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트럼프가 잡혀가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온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실제 트럼프 지지자들보다는 보도진, 기자들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 체포 행각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또 한 번 우스꽝스러운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뭐 트럼프의 그 성 스캔들 그걸 막으려고 변호사를 통해서 돈을 지불하고 뭐 이런 문제, 이게 아마 증거가 이제 포착된 모양입니다. FBI에. 그래서 FBI가 이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이제 순간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합법적인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기소되거나 감방에 가야 된다거나 하는 사태가 생긴다면은 다음 대선이 이제 굉장히 좀 희한한 국면으로,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빨리 다른 이제 대타를 이제 내세워야 될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빠진 상태에서 누가 대결할 건가, 그게 트럼프와 대결하는 것보다 좋은가 나쁜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건 다시 한번 아마 계산을 해봐야 될 그런 상태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트럼프가 공화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 철옹성 같았던 40%가 무너진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화당에서 자신을 후보로 지명하지 않을 경우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뛰쳐나가서 제3당으로 아마 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뭐 올바른 분석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그 사람의 행각이라든가 원래 무슨 뭐 공화당에 무슨 그런 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부동산업자가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런 희한한 상황에서 탄생한 인물이기 때문에
굳이 공화당에 연연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는다면은 뭐 당연히 뛰쳐나와서 당을 만들 사람이고, 설사 이 사람이 아무리 찌질하다 하더라도 아마 지금은 맹목적인 추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3의 후보로 나왔다 하더라도 상당한 표를 가져갈 거다라는 분석이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조금 이런 이야기긴 한데 아마 한 수개월 지나면 좀 더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막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바이든의 고민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경제위기입니다. 이건 대표님 워낙 상세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연 제2의 리만 사태가 바이든 집권 시기에 올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그 다음에 크레디트 스위스, 이게 이제 파산하는, 파종을 겪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2008년에 리만 사태, 그때를 되돌이켜보면 그때도 이랬습니다. 그때도 2008년 3월 달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제 급한 불은 껐다,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라고 하는데 그로부터 6개월 후에 파방 터졌거든요.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 국면입니다. 3월 달에 이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막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2008년의 사태하고 시나리오가 너무 흡사하게 지금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년 쾅 터졌을 때 과연 이게 막을 수가 있겠는가. 그게 이제 가장 큰 아마 미국 정권을 포함해서 미국 사회 전체 고민거리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유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3월 7일 날 미 상원에 이제 초당파들, 그냥 공화당 민주당도 합했죠. 얘들이 이제 틱톡 금지법이라는 걸 이제 문제 삼았는데, 이게 틱톡이 꽤 오래 전부터 지금 3월 7일, 그냥 3월 달에 갑자기 문제됐던 건 아니고 이미 트럼프 시절부터 문제가 됐었습니다. 틱톡. 그래서 이 틱톡을 갖다가 금지시키는 근거가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외국 기술이 안전보장상의 위협이 될 경우에 의회가 이를 금지하는 권한을 정부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이 법을 통과시키고 이 결정에 따라서 틱톡을 금지시켜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틱톡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이제 유튜브라든가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건 미국 건데 이게 이제 중국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 1억 5천만 인구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3분의 1에 가까운 인구가 이걸 사용하고 있고, 특히 30세 미만의 인구의 젊은 층이죠. 젊은 층의 25%가 틱톡으로 뉴스를 시청한다. 그래서 이게 틱톡 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니 미국의 35세 미만, 그러니까 35세 미만의 63%가 이 법안에 반대한다. 자기들이 젊은 세대들이 이걸 잘 놀고 있는데 이걸 규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이제 미국 젊은이들의 4분의 1이 틱톡으로 뉴스를 시청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틱톡을 통해서 중국의 프로파간다를 갖다가 교묘하게 심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심리전, 사이버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창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미국이 굉장히 우려하는 바인데요. 실제 여러분들 틱톡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들어가가지고 아마 트럼프를 치든지 아니면 바이든을 치든지 그 다음에 시진핑을 쳐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럼 시진핑 같은 경우에 중국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사여고 굉장히 이제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런 댓글 부대들이 거기에 이제 댓글을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온갖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걸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이 자체가 마치 중립적으로 아무런 정치적인 어떤 그 편향된 메시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미국이라는가 이 틱톡을 쓰는 사람들의 뇌 구조를 갖다가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현재는 틱톡이라는 게 이제 중국 인데 미국의 법인으로 되어 있죠. 미국의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 법에 따르면은 중국 정부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외에 있던 국내에 있던 그 중국 기업의 정보를 전부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 자료 내놔.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 정보를 갖다 정부한테 돌려달라라고 하면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틱톡에 가입할 경우에 이름하고 주소하고 핸드폰 번호 이런 거 쓰게 되겠죠. 그럼 그게 고스란히 중국 정부의 품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걸 이제 정보를 서로 결합해서 또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엄청난 어떤 그 사이버 공간에서의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틱톡이 특히 젊은 애들이 이걸 갖다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중국의 그 틱톡의 CEO, 미국 의회에 이제 불려가가지고 청문회 같은 걸 하고 이러는데, 그게 뭐 분위기가 험하겠던 모양입니다. 완전 당신들은 이제 스파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처음에는 틱톡에 우리는 그런 중국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실제 미국에 있는 기자들이 집요하게 추궁한 결과 이미 문건으로 나와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요구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뭐 틱톡이든 어디든 뭐 전부 다 이제 그 중국 공산당에 보고를 해야 되는 그 자료를 전부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의무지어져 있는 그런 규정이 문서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걸 갖다 기자들이 발각해가지고 이제 기자들한테 발각되어서 그게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지는 그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틱톡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인식이 이제 팽배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해결책이 뭐냐? 그럼 미국으로서는 틱톡 자체를 이제 미국이 사버리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완전 미국 기업화 시켜버리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쉽지가 않죠. 미국이라는 사회가 중국과 같이 않기 때문에 그건 이제 틱톡의 뭐 의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또 분명히 방해 공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틱톡 금지법을 바이든이 계속 밀어붙이다가 잠깐 주춤한 거는, 이게 만약에 이걸 너무 밀어붙이게 되면은 이걸 많이 사용하는 20, 30대 미국 청년층이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지지율이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상무장관이 이런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적절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면 공화당 지지자들도 있거든요. 젊은 세대 중에 공화당 지지자들도 있는데 공화당은 그럼 틱톡 금지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민주당보다도 오히려 더 심하게 과거 트럼프 때부터 쭉 하던 이야기였거든요. 오히려 틱톡 이야기는 바이든이 들어와가지고는 조금 이제 누그러뜨리는 완화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이걸 재점화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반중 구도라는 거는 이제 전혀 변할 수 없는, 당분간은 변할 수 없는 철칙인데 그걸 좀 느슨하게 했다가는 오히려 바이든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걸 갖다가 고삐를 줘야겠다라는 차원에서 틱톡을 다시 문제 삼았는데, 문제는 이제 젊은 사람들 지지층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 하는 문제죠. 근데 뭐 공화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이 틱톡 금지법을 반대하든가 하게 된다면 문제가 다른데 공화당 역시 민주당과 이 점에서는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아마 미국에서 이런 법을 갖다 만들게 되면은 전 세계 다 따라할 겁니다. 이미 지금 현재 13개국, 확인된 바에 따르면 13개국에서 공공기관에서는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앱을 깔지도 못하게 하고, 기존에 앱이 깔려있다면 그걸 삭제하라, 이렇게 조치가 취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데는 이미 뭐 틱톡뿐만 아니고 중국제 카메라도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 틱톡법이 아마 금지법이 통과된다면은 중국 제품 불매, 그 다음에 중국 제품을 장착시키는 이런 문제, 그게 뭐 비군사적인 거든 군사적이거든, 그건 아마 상당한 여파가 있을 걸로,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유사한 법안들이 나오거나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중국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나마 덩치가 큰 러시아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가 됐죠. 그래서 이걸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정말 웃기는 거는 남아공이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마 체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모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아르메니아는 지금 아제르바이잔하고 분쟁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친러 경향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여기도 아마 그 ICC 국제형사재판소가 조약 당사국이기 때문에 아마 푸틴이 만약에 이 나라를 방문한다면은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재미난 국면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치적 효과는 없을지 모르나 아마 심리적으로 상당히 아마 그 모욕을 가하는, 푸틴한테 개인적인 모욕을 가하는 그런 해프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러시아는 조약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ICC의 그 결정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는 거죠. 근데 이 러시아가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양아치 국가의 대표격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난번에 시진핑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참 웃기는 게, 제가 제대로 보진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그 시진핑과 푸틴의 공동 성명에 보면은 핵무기를 갖다 외국에 반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미 나가 있는 핵무기는 전부 반입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합의를 했는데, 아마 중국에 아마 푸시를 해서 푸틴이 받아들였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 합의를 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7월께 배치될 거다라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거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 며칠 전에 합의해놓고는 푸틴이 뒤집었다? 그러면 시진핑이 아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시진핑과 푸틴의 어떤 개인적인 밀러 관계,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런 게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런 사태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이 두 나라의 어떤 관계라는 게 얼마나 이제 취약한가.
언제든지 붕괴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봐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러시아의 지금까지 행각을 보게 되면은 러시아 혁명 후에 냉전 시기를 겪고 90년, 91년에 이제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됐다.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는 의회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가 지금 아직도 이런 꼴이냐? 이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결부시켜서 제가 해석해 보자면은, 특히 러시아 이 나라는 우울감, 그 다음에 어떤 열등감, 이게 이제 희한하게 아말감이 된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점이 있었죠. 자기는 대학도 안 나오고, 굉장히 비난하는 집안에서 자랐지만, 상고 나왔죠, 부산 상고. 그런데 고시를 해서 내가 대학을 나온 그런 우수한 인재들과 겨루어서도 이제 고시를 패스했다. 그런 우울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열등감이라는 건 뭐냐. 고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제 시쳇말로 이제 마담또들이 좋은 배경을 가진 집안의 여자들을 소개시켜주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고시가 될 때만 하더라도 고시가 됐다고 해서 거기에 고관대작들 무슨 그 딸애들이 거기 뭐 줄을 선다든가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이미 고시를 했다 하더라도 돈이 받쳐주지 않는 그런 가게와는 혼인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게 그때부터 이제 팽배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등감을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적인 고민, 어떤 개인적인 불쾌감 이런 거 갖다가 기득권에다 투사했던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이런 개념들을 체화시켜서 공화국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그나마 우울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을 이겼다는 거. 물론 연합군하고 같이 싸웠습니다만, 그럼으로써 미국과 경쟁하는 냉전 시기에 세계의 어떤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런 대한 어떤 우울감이 있습니다만, 이 서방의 자유, 경제적 풍요, 이런 것 어떤 그 다음에 사상의 다양성, 언론의 자유, 이런 걸 갖다 한 번도 자기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일반적인 국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러시아는 안 돼. 저런 제도를 갖다가 법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안 될 거야. 라는 어떤 허무주의 내지는 이제 패배감이 크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미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계속 애를 낳고 살 사람들이 없는 거죠. 이번에 무려 50만 명, 70만 명이 러시아를 떠났다.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그럼 이 나라에 어떤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저런 독재자가 나와서 더더욱 발악을 하는 거고, 아무 생각 없는 이제 군중들은 그런 독재자들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앞서서 미 대선 이야기 됐습니다만, 지금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보자면은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그 다음에 지금은 바이든입니다만, 과거에 한국의 문재인과 미국의 트럼프가 있을 때 이 네 사람이 세계 정치에 소용돌이 속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언론에 입이 오르내릴 때, 그때 우리가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지금 독재체제 변동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는 이제 대선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만약 한국에서도 다음에 또 좌파 정권에서 친북, 친중 노선을 긋는 놈이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마 동북아 어떤 안보 정세라든가, 그 다음에 전 세계 정치에 있어서 가장 악랄한 최악의 사태가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한국 국내에서 제대로 된 우파 지도자, 제대로 된 우파 정권을 만들어서 어떤 안정적인 그런 외교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 하는 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을 싸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라는 데서 저런 식의 인물이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 어떤 국내적 역량 가지고는 이제 도저히 헤쳐나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어떤 국내적 역량, 그 다음에 일본,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현명한 지도자가 나와서 공고한 안정적인 이제 자유세계의 어떤 그런 원칙적을 고수하는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진다든가, 그 다음에 푸틴이 만약에 몰락을 해서 새로운 정체가 이제 형성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런 국제적 역량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세계를 갖다 좀 더 이제 혁신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계기를 포착할 수 있겠으나, 지금 중국의 시진핑 독재체제라는 건 고정 변수로 되어 있고요. 상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다음에 푸틴이 대선에서 또 대통령일 가능성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또는 트럼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철군을 하겠다든지 지원을 줄이겠다든지 이런 인물이 만약 등장이 된다면 이게 사태는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대선이라든가 그런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다 라는 걸 갖다 다시 강조하면서 일부 이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evolution 21.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you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